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류정희입니다. 저는 아마도 조금 무거운 얘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아동 복지, 아동 보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올 한 최근 3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아동 보호의 공공성 강화, 공공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가장 많은 아이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의 죽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최근에 캠페인으로 계속 죽음에서 배울 의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은 연구를 하는 선배 연구자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각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해온 것이 아닌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 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동보호 체계가 돌파해야 할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화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러면 해야만 하는 것은 어떤 원칙,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합의할 것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주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에서 뚫린 그물들을 채워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 지금 정말로 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제가 여기 덧붙이고 하다가 사실은 자리가 모자랐습니다. 죽음은 계속됐고 사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에 양천구의 학대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전 국민의 공분과 문제의식이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죽음에서 배울 의무라는 시민사회의 캠페인으로 확대되고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으로부터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공공단위의 진상조사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행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그 안에 핵심으로 대통령 직속 진상조사위원회 사망사건 조사 대책 마련을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 중대한 사망사건 분석팀을 신설하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무부에서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진상조사가 조금 더 통합적으로 필요한 조사와 그 안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조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큰 부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6월 2일 날 아동학대 예방 피해 아동 보호 예산이 일반 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커다란 수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어서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된 예산들은 복지부의 일반 회계, 복권기금, 그다음에 범피금 이렇게 분절화되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단일하고 통합적인 대응 자체를 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노력들은 지난 3년간의 공공화 과정들 속에서의 하나의 결실로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동보호 체계를 공공화해야 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2018년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없었던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
체계라는 부분들을 구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19년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20년 작년 상황에서 코로나는 발생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심각한 사건들이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학대 예방, 학대 방지와 관련된 대책들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의 핵심은 아동학대 대응과 아동보호에 있어서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공의 책임성은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에 시군구의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는 것입니다. 아동보호팀이죠. 이 아동보호팀은 두 개의 주요한 업무를 하는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왼편에 보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고요. 오른편에 보시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입니다. 조사 업무 공공화, 그리고 그 안에서 판단에 있어서의 공공화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말 배치 완료 예정인데요. 70% 정도 5월 기준으로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조사의 그다음에 판단의 공공화라는 과정들 속에서 대두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구조화된 협력 체계가 부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의 신고와 이후에 있어서의 대응에 있어서 경찰, 그다음에 아동보호팀, 그리고 아직 아동보호팀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이 세 주체가 어떻게 제대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복지부와 경찰의 공동 매뉴얼이 제작되어서 배포되었고 공동 교육이 현장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죠. 하지만 아직도 공동에 있어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 관리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자체는 제대로 지역별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아직도 필요한 공무원의 수에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가정외 양육시설로 아이들이 배치됐을 때 한 번도 다시 그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원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공공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함으로써 국가는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끝까지 아동이 안녕한지, 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동의 시설은 어떠한지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동보호 전담 요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학대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인데요. 보호 같은 경우에는 전담 요원입니다. 결국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아니면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공공의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아동보호 전담 요원의 신분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등등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게 채워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있어서의 사례관리라는 부분들에 굉장히 커다란 방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아동보호 체계 공공화 강화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시간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다시 한번 재점검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보고 계신 모든 보호 체계에 있어서의 기준은 공급자 중심의 체계입니다. 아동과 관련된 많은 부처 간의 업무들이 있고요. 그 업무들은 사실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부분 속에서 쪼개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편적 돌봄과 예방을 기초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즉각분리제도 등등 현재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이라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범죄로서 규정되고 범죄로서 대응되어야 될 아동학대 말고 수많은 중저위기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에 대해서는 예방과 원가정 강화, 원가정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엄벌주의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지체계와 사법적인 대응체계 계속 이원화돼서 움직여 왔고요. 이 두 체계에 있어서 연계와 통합 강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그림처럼 아동보호체계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돌봄과 보호위기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중저위기를 가진 위기아동에 대한 대응체계, 고위기의 위험에 대응하는 체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은 이러한 보호체계 내에서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동합니다. 저위기 아동이 그 위기가 사전에 예방되고 그 가정이 지원되지 못했을 때 중위기, 고위기로 위기가 확대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심각한 사건화되는 학대 사례로 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아동들에 대한 사례 관리와 보호 체계는 예방부터 대응까지 하나의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보호와 돌봄이 별도의 체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또 아동이 만 12세를 기준으로 해서 12세까지는 드림스타트의 취약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이상은 사실상 여가부의 다른 체계의 연계로서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연계 효과는 나타나지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 수준별의 그 통합 사례 관리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하더라도 주체와 연계 관계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시스템을 뛰어넘는 순간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의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의 문제는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 이르는 아동복지 전달체계 그리고 지역과 중앙이 이어지는 전달체계에서 복지부 내에서의 세계과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정책과 아동권리과, 아동학대 대응과 각각의 과별 업무들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 부서별 장벽이라는 부분들을 넘기가 어렵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지역 아동보호 체계 게이트웨이가 구축되어질 필요가 있고요. 이를 기초로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아동 행복지원 시스템과 같은 체계들이 예방적 체계가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사례관리 기관들이 위기 수준과 위기도에 따라서 조금 더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 현재 있어서 아동보호체계에서 시도의 기능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동보호와 관련된 시설과 인프라에 있어서의 편제와 한계라는 부분들 속에서 시도의 조정 역할이라는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편적 돌봄과 예방을 기초로 하는 아동보호 체계. 아동의 위기
상황을 봤을 때 그 위기 상황은 학대, 비학대, 이분법적인 구분이라는 부분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보호 아동 발생 현황에 대한 2020년 통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기, 미아, 학대 이러한 범주들은 사실은 다 학대 범주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 질병, 이혼 등의 보호아동 발생 사유는 사실은 상호 교차적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넓은 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넓은 망이 없다면 이혼, 가족 위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학대 위기의 아동들, 보호 위기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각지대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 장애 부모를 가진 아동, 다문화 가정의 아동, 수감자 가족의 아동, 그리고 스스로가 돌봄의 대상이기도 하고 돌보는 주체이기도 한 청소년 부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감시자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아동 발달의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회적 지원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편적인 지원제도, 보편적인 아동 가정 방문제도 등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복지와 사법적 대응체계의 연계와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아동 학대에 있어서의 맨 처음에 최초의 대응은 경찰과 아동보호팀이 함께 대응하는 시스템이고요. 이는 112 신고로 일원화되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12 신고가 일원화되어지고 경찰 자치대가 맨 처음에 지구대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최초의 대응을 하게 되어지는 이 체계가 과연 신고자 중심, 신고자 편의를 위한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안에서 작동 중인 그 지역 사회정보협의체 사례관리회의와 관련해서 사실은 법무부에서 지금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 지역사회 협업 체계를 내고 있고요. 이전에 작년 대책에서 위기아동 정보연계 지역협의체가 발표됐습니다.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림들이 사법체계와 행정체계의 그림, 사법체계와 복지체계의 그림이 단일한 아동보호체계의 그림으로 하나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경우 혹은 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 지자체의 보호체계가 시작부터 끝까지 작동을 하고 그 안에서 사건화되어질 필요가 있는 사법적 대응 체계가 결합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두 개의 박스로 제가 표시하고 있죠. 왼쪽 박스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체계고요. 오른쪽 박스는 경찰,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체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군구를 통해서 작동하는 체계, 우리가 얘기했던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체계에 공공하는 이제 그 뼈대를 갖추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사법체계를 통해서 작동하는 틀은 경찰과 검찰의 관계, 검찰, 법원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틀로서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정보 자체도 모두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의 통합을 통해서 현재 국가아동정보 시스템과 연계라는 부분들을 향후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의 필요성은 사실은 사법체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범죄 아니면 면죄 두 가지 이원화된 답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통해서 가정법원이나 아니면 형사법원을 통해서 처분이나 아니면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아이들과 대부분의 학대 행위자들은 아이들이 아니죠. 학대 행위자들은 면제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지원과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보 자체를 행정복지체계, 아동보호팀에서 연계받아서 그들에 대한 사후 지원과 개입이라는 부분들이 지속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이 연계 법적 기반 자체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작년에 모든 중간중간에 사법체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지자체에 통보되어야 될 사례에 대한 통보의 원칙이라는 부분들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6개월간에 이루어진 통보는 2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에 있어서의 통합적인 체계라는 부분들의 구축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아동보호팀이 원래의 목적과 기능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동보호팀이 제대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어서 학대, 비학대, 아동보호를 모두 쪼개는 방식의 분절성이라는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조사와 사례 관리에 있어서의 이분법적인 분리라는 부분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의 조사와 판정은 이 아동보호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심층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아동과 가족을 변화시키는 사례 관리가 정말로 중요한 과정들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복지법상 사례 관리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능 명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명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보전의 사례 관리, 그리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의 법제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즉 아보전이 하는 모든 사례 관리는 학대 행위자가 거부했을 때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미약합니다. 오늘이죠. 오늘부터 과태료 규정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부분 현장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담보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아보전에 있어서의 사례 관리, 그다음에 아보전 서비스에 있어서의 강제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보전과 아동보호팀, 공공의 아동보호팀이 연계하고 업무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협조라는 부분들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만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률을 보시면 8.5%에서 2019년에 1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고요. 아보전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어서 아보전의 수의 턱없는 부족, 그다음에 추가 인건비, 사업비의 확보, 역시 사람과 돈의 추가적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